내 친정엄마? 제사도 못 받아먹는 불쌍한 귀신 아니냐? 우리 집 제사상 구석에 숟가락이나 하나 놔줄 테니 감사한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간 매년 12번의 제사상을 혼자 차려온 손, 과로로 쓰러져도 나무를 묻혀야 했던 손, 링거를 맞으면서도 전을 붙여야 했던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 2명과 남편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희 씨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시누이가 거들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 시집 온 사람이 시댁일 우선이지. 친정은 이제 남이야. 정희 씨는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분노를 사기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리모컨을 든 정희 씨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니, 시누이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평화롭던 제사 자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온 건 시어머니가 절대 감추고 싶어 했던 그것이었고 10년 동안 쌓였던 거짓과 학대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이게 무슨 이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고 정희 씨는 어떻게 준비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 TV 화면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희 씨가 종갓집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건 31살 때였습니다. 남편 재민 씨를 만나 연애할 때만 해도 종갓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재민 씨는 우리 엄마 좀 까다로워도 며느리는 예뻐하실 거야 라며 웃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위로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지만 큰 시누이는 강남에서 사업하는 의사와 결혼했고 작은 시누이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출가 외에는 제사에 손 떼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딸들은 단 한 번도 제사 준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조상님이 좋아하신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정희 씨는 1년에 12번의 제사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명절 차례 2번, 시조부모 기제사 2번, 시부모 기제사 2번, 고조부모 기제사 2번, 그리고 시댁 친척들 기제사까지 합치면 12번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제사를 지내야 하는 셈이었죠. 게다가 정희 씨는 직장도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였던 정희 씨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제사 준비에 투입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없어라며 정희 씨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핀잔을 줬습니다. 2년 차 되던 해 정희 씨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주방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죠. 남편 재민 씨가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던 정혜 씨를 찾아온 건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나물은 누가 무치냐? 당장 일어나! 시어머니는 병실까지 찾아와 정혜 씨를 깨웠습니다. 링거 바늘을 빼고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나물 12가지를 무쳤습니다. 남편 재민 씨는 미안해. 근데 우리 집 전통이 이래서 라며 사과 아닌 사과만 했습니다. 그해 추석 정혜 씨의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혜 씨가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가셨습니다. 정혜 씨는 친정 오빠에게서 엄마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희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라.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엄마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면 딸이 더 힘들잖니.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던 엄마, 그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자. 시집살이 잘해서 엄마한테 효도하는 딸이 되자. 하지만 정희 씨의 다짐과 달리 시댁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4년차 되던 해부터는 시어머니가 정혜 씨를 아예 일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아, 마당 쓸어라. 일꾼아,
빨래 널어라. 일구나 밥 차려라. 시누이들이 명절에 집에 올 때면 더 심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정혜 씨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집안에 시집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며느리는 원래 일하라고 데려온 거지. 정혜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돌아왔으니까요. 친정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빴고 엄마 없는 친정은 정혜 씨에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정혜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정혜 씨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매번 제사상을 차리며 매번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으며 매번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쌓인 분노, 그 분노는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차 되던 해봄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정엄마의 기일과 시댁 제사가 정확히 같은 날 겹친 겁니다. 정희 씨는 한 달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고민 끝에 정희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할아버지 제사 날이 제 친정어머니 기일이에요. 이번 한 번만 제사 음식을 사서 준비하고 제가 친정 산소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사온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 준비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안 돼. 조상님께 사온 음식을 올리는 건 큰 불효야. 내가 친정엄마가 보고 싶으면 제사 끝나고 가든지 해.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엄마 산소가 멀어요. 제사 끝나고 가면 밤늦게 돌아와야 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친정엄마는 제사도 못 받아먹는 불쌍한 귀신 아니냐.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 귀신이지. 가엾긴. 그래, 우리 집 제사상 구석에 숟가락 하나 놔줄 테니 감사한 줄 알아라. 그걸로 내 친정엄마 제사도 지내는 거야. 정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던 엄마, 제사 지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그 엄마를 밥 못 얻어먹는 귀신 취급하다니.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내 친정은 오빠 하나뿐이고 그 오빠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사 안 지낸다며? 그럼 귀신 된 거지. 우리 집 제사상 구석에라도 자리 하나 주는 게 어디야? 옆에 있던 큰 시누이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친정엄마 귀신도 배고플 텐데 우리 집 음복이라도 하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작은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 시집 온 사람은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이제 남이라고. 엄마가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고맙게 받아들여. 남편 재민 씨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자란 재민 씨에게 어머니를 거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 제사 음식 만드는 도구로만 보는구나.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전화통화가 생각났습니다. 정희야, 시집살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데 시집 못 보내서. 엄마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거짓말.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정희야, 너무 참지 마. 사람이 너무 참으면 병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 많은 것도 큰 집 사는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참기만 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버티기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희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였습니다. 정희 씨, 제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겁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희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연락이 온 걸까? 다음 날 정희 씨는 병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그리고 공증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마누라가 며느리를 더 괴롭힐 게 뻔하니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증여하고 싶다고요. 정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서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시던 신도림 아파트를 정혜 씨 단독 명의로 증여하는 공증을 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모르게요. 그리고 5년 뒤에 정희한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정혜 씨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며느리의 고생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이것도 보관해두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건 USB였습니다. 정혜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아버님께서 집에 몰래 설치하신 녹음기와 카메라 파일입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힘들어지면 이걸 증거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혜 씨는 그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혜 씨를 일꾼이라 부르며 시누이들과 며느리 흉을 보던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정혜 씨의 비상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던 홈캠 영상,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는 원래 일하라고 데려온 거라며 비웃던 영상까지.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참지 말자. 제사 당일 정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전도 평소보다 더 많이 부쳤고 나물도 15가지나 무쳤습니다. 과일도 제철 과일로 가득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준비했네. 역시 며느리는 혼쭐을 내야 일을 제대로 해. 저녁 7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누이들도 왔고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총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문을 열어 조상을 맞이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참 잘 됐네. 조상님도 흡족하셨을 거야. 그때 정혜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혜 씨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조용히 보세요. 다들. 정혜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시누이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 정혜, 그냥 일꾼이지 뭐. 집안일이나 제사나 다 시키면 되는 거지. 어차피 친정도 변변찮은 게 갈 데도 없잖아. 엄마, 그래도 정희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고생?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고생이야. 옛날 며느리들은 이것보다 더 했어. 요즘 애들은 나약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시어머니가 정희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희 씨의 서랍을 열고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지갑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 혼잣말 이것도 다 우리 집 돈이지.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혜 씨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집에 시집 갔어. 근데 며느리는 원래 일하라고 데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려먹는 거지. 그래도 정희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긴. 며느리 주제에 불쌍할 게 뭐 있어. 친정도 없는 게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정희 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제사인데 나물은 누가 무치냐? 당장 일어나. 조상님이 노하신다. 정희 씨 어머니 절인 거 맞고 있어요. 인거 맞으면서도 일은 할 수 있잖아. 옛날 며느리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이까짓 거로 누워있으면 어떡해?
거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서류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증여 재산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아파트 102동 1502호 증여 사유 며느리의 헌신과 고생에 대한 보답,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변호사에게 남긴 육성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누라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마누라가 며느리를 더 괴롭힐 겁니다. 그때 이 아파트가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저게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요? 어머니, 이 영상들은 모두 공증된 증거 자료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관하신 거예요. 법원에 제출해도 문제없는 증거입니다.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남기셨어? 네, 정말입니다. 시아버님은 5년 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셨죠.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작은 시누이가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정희 씨는 리모컨을 들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명절날 거실 풍경이 나왔습니다. 시누이 둘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정희 씨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큰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얼마나 좋으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며느리는 달라. 며느리는 원래 일하라고 데려온 거니까. 시집 온 년이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엄마, 그래도 정희가 직장도 다니잖아요. 직장? 간호사가 무슨 대단한 직장이라고? 그거 하나 믿고 건방지게 구는 거야. 내가 제대로 길들여 놔야 해. 거실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어머니께 욕먹고 시누이님들께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외면당하면서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친정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정희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집살이 힘든 딸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대요. 그런 엄마를 어머니는 오늘 뭐라고 하셨죠? 정희 씨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밥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라고 하셨죠? 죽는 순간까지 딸 걱정만 하시던 그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셨죠? 그게 어른이 할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너무 건방져서. 이제 끝입니다. 정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쿵 하고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이 아파트 시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증여하신 겁니다. 등기부등본도 이미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제 재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 집이 내 거라고? 네, 그리고 어머니, 정희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서 제 통장에서 빼내신 돈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총 2,340만 원입니다. 홈캠에 다 찍혀 있어요. 날짜별로 다 기록했고요. 일주일 안에 돌려주시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정희 씨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재민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재민을 밀쳤습니다. 비켜. 이게 다 내가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 마누라도 제대로 못 잡는 게 무슨 남자야? 정희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재민 씨, 1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항상 방관했죠.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다고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도 링거 맞으면서 일해도 밤새 울면서 제사 음식 만들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당신은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엄마 편을 드는 게 편하니까. 아내를 지키는 건 힘드니까. 재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당신 편 들게.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전 이미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요. 10년간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보상으로요. 거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님들, 이 집은 제 겁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면 저도 끝까지 갈 각오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희 씨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19 부르실 거면 부르세요. 근데 그 병원비도 어머니가 내셔야 할 겁니다. 전 더 이상 이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큰 시누이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1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순간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정희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나답게 살 거예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희 씨의 인생에서 과거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3일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버티려 했지만 정희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어쩔 수 없이 큰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정희 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생 며느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과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빼돌린 돈 2,340만 원은 일주일 만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게 아니라 큰 시누이가 대신 갖다 줬습니다. 정희 씨,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셨어요. 우리도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희 씨는 돈만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재민 씨는 마지막까지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앞에서 기다렸고 퇴근길에도 따라왔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고 심지어 정희 씨 동료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정희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재민 씨와 마주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민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여보, 당신은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죠. 효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아내를 희생시켰어요. 나는 당신의 효도 도구가 아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10년이에요. 10년.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정희 씨는 이혼 서류를 재민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재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정희 씨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정희 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을 응원해줬습니다. 정희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내 인생 살아. 정희 씨는 신도림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강원도 속초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곳,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속초 바닷가 근처에 작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정희 씨의 주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미소. 입구에는 엄마의 사진이 예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정희 씨는 엄마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웃으면서 살 거예요. 약속 지킬게요. 카페는 작았지만 포근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여기 왜 이렇게 편안하냐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도, 참으며 짓는 웃음도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커피가 입에 안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아니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네, 혼자요.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최근에 서울 생활 정리하고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뭔가 사장님 보면 용기가 나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고 서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속초로 내려온 케이스였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카페에 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점점 정혜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이름이 엄마의 미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엄마예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항상 웃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미소가 너무 그리워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나 봐요. 사장님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한 달이 지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요. 이 동네 맛집 하나 알거든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를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도 3년 전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5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알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고 싶었어요. 모든 게 다 지겨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장님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날 마신 커피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따뜻했어요. 민수는 정희 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10년간의 시댁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멋지게 빠져나오다니. 멋지진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답게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게 멋진 거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등산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정희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정희 씨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는 시간에 정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약속할게요. 당신을 소중히 대할게요.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평생. 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바닷가 카페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정오빠 가족도 왔고 병원 동료들도 왔습니다. 정희 씨는 엄마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이제 정말 웃으면서 살 거예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 후 민수는 카페 2층에서 설계사무소를 차렸습니다. 1층은 정희 씨의 카페, 2층은 민수의 사무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사연이 있는 카페로 입소문이 났고 SNS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여기 사장님 보면 용기가 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커피도 맛있지만 사장님 미소가 더 따뜻합니다. 2년 후 정희 씨는
카페 옆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설계를 맡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새로운 시작. 이혼한 사람, 회사를 그만둔 사람,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에게 조용히 응원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정희 씨는 친정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제사상 12개 안 차려요. 대신 매일 아침 엄마한테 커피 한 잔 올려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수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진짜 잘해줘요. 나를 소중히 대해줘요.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나 걱정해줘서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희 씨는 엄마 산소에 꽃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민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일꾼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정희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정희 씨의 카페는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정희 씨는 자서전을 출판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책인새로 정희 씨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쉼터를 방문해 여성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용기만 내면 돼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시누이들은 정혜 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재민 씨는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정혜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이 순간, 그게 정혜 씨의 행복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오늘도 엄마 사진 앞에 커피를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엄마, 나 오늘도 웃으면서 살았어요.